예, 수험생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직의 롤즈 선생님 비판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비교 비판. 자, 노직은 롤즈의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의 기초에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에 의한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가 곧 사회적 자산, 그거는 일종의 공유 자산이다. 영어로는 컬렉티브 어셋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주되어야 하며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조정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를 롤즈의 생각이고,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개인의 자연적 자산들은 그것이 자의적이, 내가 원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인이 가져야 할 소유 권리에 해당하며 각 개인은 이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소유와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그냥 소유는 당연한 거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응? 그리고 내가 어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원동력도 없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우리 선생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젊은 분의 생각을 제가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 나눠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자, 노직의 이론을 바라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뭐냐면, 이것도 제가 뺄까 하다가 넣었어요. 노직이 소유물에서의 정의 혹은 소유 권리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가 부자들에 대해 가난이나 빈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라고 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지 말자.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재분배를 인정한다는 말의 뜻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노직 얘기가. 복지국가 개념처럼 강제적으로 세금 떼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갖다가 다 주잖아요. 그 얘기. 그게 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돼. 응?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법적으로 강제해야 돼? 응? 그럼 도덕과 뭐가 달라? 자, 칼만 안 든 도둑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노직에게 자선, 이거죠. mercy, 뭐 적선하는 것도 되고, 인간의 humanity, 원조 등은 개인적 약속, 차원의 약속, 준수처럼 법적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도덕적 의무들이다. 이것도 이제 또 비판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그러면 자기의 소유물을 누가 얼마나 적선할 것이냐. 근데 미국은 합니다. 워렌 버핏, 그 다음에 특히 빌 게이츠, 재산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약속을 이미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도 물어보던데, 그 아빠 진짜 빌 게이츠가 그렇게 기부 많이 해? 진짜로 해. 빌 앤 멜린다 게이츠는 이혼해가지고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녀들한테 이미 얘기를 다 했죠. 언론에 공개했죠. $1000만 정도, 1000억, 10억, 100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수십 조 이상의 돈은 다 이제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겠다 해서 실제로 어려운 그 아프리카라 백신 보급이나 에이즈 치료 이런데 많이 기금을 지금 붓고 있는데, 그럼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아니 빌 게이츠가 그렇게 몇십 조 이상의 부자인데 우리 혜택 받은 게 없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받았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 50년대, 60년대. 미국으로부터 많이 원조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거야?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복지와 재분배를 위해 정책을 강제한다면 이것은 각자의 소유에 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토지 공개념.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긴 하지만은 무한정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뭐 등기부 등본에는 당신 거지만 네 맘대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은 아파트를 50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험생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원룸을 계약을 하려고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기숙사 다녔지만 원룸을 계약을 하는데 누가 아저씨가 한 명 오시는데 이 아저씨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 지금 내 제 나이 정도? 40대? 근데 이분이 아파트에 원룸이나 이런 아파트, 작은 아파트, 13평 이런 아파트를 20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유 권리를 인정을 하면 당연한 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천 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아파트 20채니까 가격을 안 내려.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기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잘 변동을 안 해요. 담합행위를 해버리면. 빈 공실이 있어도 버텨, 일단 사람들이. 차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노직의 소유 권리론도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롤즈처럼 부동산 과세를 강하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쓸데없이 20채에서 50채, 20채씩 가져가지고 월세를, 저희 때는 월세가 30만 원 정도 했거든, 원룸이. 근데 지금 50만 원 정도 한다며요. 월급은 근데 2배가 안 돼. 저 처음 선생님 때문에도 월급 200만 원이면은 180만 원. 근데 지금은 월급이 380만 원 안 되잖아요. 400만 원이. 근데 원룸 비용은 50만 원, 60만 원 넘어간다, 55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노직의 2번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은 오직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뜻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각자 혹은 집단, 특정한 집단의 삶의 방식이나 신념이 중요하니까 존중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의 동의, 이거 원래 볼딕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 동의 없이 어떤 삶의 방식과 신념을 강제해서는 안 돼. 아무리 그것이 정의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신념을 강제하지 마. 토지공개념이란 개념을 나한테 강제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최소국가이다. 최소국가에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열망을 실현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공동체를 조성하면 되고, 형상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형성하고, 수정해서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자, 형성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노직도 보면은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센 얘기를 하셨는데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당신의 이상과 그런 주장이 실현되기 위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분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정형적 원리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그럼 후손들에 관계되는 문제, 세대를 뛰어넘는 문제, 재산이 이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나? 이완용의 후손분들을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런 거 자기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또 넘기시고. 그러니까 요건데 노직 끝났습니다. 이게 중국 인민공사라는 건데 이게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를 해요.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랑 주요 저운라이랑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역사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중국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완의 메인랜드 차이나 여기는 타이완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 근데 원래 진짜 본토 메인랜드 차이나 주인은 중국 국민당이죠. 얘들이 주인이었죠. 그리고 여기 장제스죠. 장제스.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죠. 순원에 의해서. 근데 자기들도 다 저기에 자기 정신적인 지도자래,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나뉩니다. 공산당 커뮤니스트들하고 자본주의자들로 나뉘는데 장제석인데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근데 미국이 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 엄청난 돈을 퍼부어주고 무기 주고 다 줍니다. 군대도 막 100만 명이 넘었어. 공산당은 가진 것도 없고 뭐 무식한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은 그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뭐 광저우나 뭐 이런데 대도시, 홍콩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그 난징, 남경이나 이런 데서 그 은행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땅간 지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데, 한마디로 가진 자들을 위한 편을 좀 들었다. 여기는 중국 인민들의 거의 90%는 95%는 농민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당시. 그러니까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에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게릴라전을 한 거죠. 죽창 들고 가가지고 총 들고 가가지고 이제 지주 죽이고 뭐 이제 해가지고 그 땅을 처음에 몰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소비에트라 그러잖아요. 그 소비에트. 그래서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퍼졌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대륙 자체가 대도시 몇 개만 남겨두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머지 이런 데는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난징이라든지 뭐 광저우, 홍콩 이런 데는 그 국민당이 그 지도력이 지배력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수많은 수억 명의 인구 농민들한테는 안 먹혀.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가잖아, 대만으로. 갈 때 중국 보물들 본토거 다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공산당이 중국을 딱 지배를 1949년부터 9월 9일로 알고 있어,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인민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땅을 공동생산, 공동분배, 땅 주인이 없어. 나라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아침에 새벽 10시 눈 뜨면은 이게 뭐냐, 밥집이야, 밥집. 인민공사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다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먹는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이 없어. 진짜 공산주의. 그래서 한 5년, 10년까지는 잘 살아. 왜냐면 중국이랑 난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소유 권리를 인정을 안 하잖아. 생각을 해봐. 누가 열심히 일해? 미쳤어요? 공산당 간부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안 보면은 그냥 대충 놀아. 이해가 되시죠? 뭐라도 밭이라도 하나 더 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생산성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모택동이 잘못도 했지만은 뭐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망한다고. 경제가 우장창창창 무너져버려, 얘가. 예? 소유 권리를 인정 안 하면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제 Y자로 넘어가겠는데, 이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게 일본 아키히토 전 덴노 왕이랑 좀 닮았는데, 참 하버드대학교 대단합니다. 정치적 평등주의의 목표는 지배가 없는 사회이다. 이것은 평등이라는 낱말이 표현하는 생산소연이다. 지금은 하버드대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프린스턴대 교수였죠. 여기 고등연구소에 계시대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자인데, 아까 맥킨타이어 얘기도 좀 했는데, 지나가는 거. 다음번에 맥킨타이어 끌어드릴 겁니다, 제가. 샌델 박사와 함께 공동체주의를 주장하지만, 뭐 자기는 공동체주의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 실존주의도 보면은 저기도 이게 사르트르랑 하이데거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했고, 하이데거 자기 실존주의자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왈전은 이거는 이제 왈전은 학부생들은 잘 모르시기도 해요. 대학원 가서 듣는 분도 계시고,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적인 삶과 그 동떨어진 추상적인 정의론이 비판한다.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에 나면은 왈전 날 것 같아. 로직도 롤스는 무조건 나고, 아니면은 롤스랑 이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왈저 같이 낸다든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50%예요, 확률이 지금. 이분의 굉장히 높은 거예요. 추상적인 정의론이야. 야, 무지의 쓴 얘기가 도대체 뭐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모든 역사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보편적 양식이 아니라, 롤즈처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하고 정의로운 저축의 원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그건 니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기 미국에 있는 지금 1970년대, 80년대 요때나 맞는 얘기지. 아프리카 히말라야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킬리만자로 산이나 히말라야가나 보르네오 섬에 섬나라 가지고 그 얘기하면 피지나 통가에서 그 얘기하면 말이 통하냐고. 말이 안 통한다. 도덕은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특수한 양식을 생성한다. 도덕에서 역사가 정격정의. 도덕에서 중립을 지킨 채 공동체의 규범을 정할 수 없으며 도덕은 현실적으로 공동체적 규범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왈자는 분배적 정의는 각 사회마다 다르다 주장한다. 사회의 그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 특수성을 인정하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각 문화나 각 국가마다 문화권마다 발생하는 부정의한 그런 행태들을 인정하게 돼. 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소수민족 탄압이라든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부터 해가지고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이라든지. 자, 상이한 사회적 재화, social goods. 상이한 사회적 재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야. 상이하다는 건 different잖아요. 서로 다른 상이한 절차와 상이한 주체에 의해 상이한 이유에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 입각해서 그것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되며 이 모든 차이들은 사회적 재화 그 자체에 대한 상이한 서로 다른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주의에 불가피한 산물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주의. 역사적인 것이다. 상이한 사회적 재화는 고려 인삼이 고려에서의 그 가치와 중국에서 송나라에서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각각의 적합한 특수적 분배 장치들을 지니는 상이한 분배 영역을 이루며 정의의 자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보인다. 사람을 재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똑같은 나라 차이가 있거든요.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유럽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참금이 뭐냐면 유럽에서도 신부가 그 어떤 유력한 가문에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재산을 가지고 와.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인도에서도 인도도 웃긴 나라야. 오히려 남자가 지참금 가져와야 되는데 남자가 1억 명이 많아. 중국도 남자가 가져가는 게 또 여자가 가져가요. 그죠? 근데 이제 아시아권 보면은 남자가 대부분 지참금 개념으로 재산을 갖고 옵니다. 결혼할 때. 맞잖아요. 아무래도. 에? 제가 남자 편 여자 편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자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현된다. 이런 차이들은 사회적인 재화 그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상이한 이해에서 노출되며 그런 이해들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주의에 불가피한 산물이다. 보건의료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 혜택이라는 게. 북한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가 않아.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약이 없어. 마취제가. 북한의 병원에 최근에 다 무너져가지고 평양을 제외하고는 가서 자기가 약을 사가지고 가야 돼, 병원에. 자. 그러면 구체적인 재화 혹은 가치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알려면 그 재화가 구체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정의와 다원적 평등, spheres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딱 정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피어가 구잖아. 구체. 공처럼 둥글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딱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의와 다원적 평등의 목적이란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를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주시. 제가 안 쳤네요. 평등이라는 말 그대로 의미를 고수하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거부하고 평등이라는 말이 더욱 함축된 더욱 풍성한 내용들과 부합하며 생동하면서도 개방적인 평등주의 나아가 자유와도 양립하는 평등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자, 정의와 다원적 평등의 목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정의의 문제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좀 제가 나눴어요. 보편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원칙. 보편주의는 동굴에서 걸어나와 도시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편주의 관점에서는 평범한 일상인으로서 찾아볼 수 없는 유토피아 이거 비판하는 비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니? 도대체? 지금 너 먼 나라 얘기하고 있니? 그래서 저기 무제벨 같은 저기 먼 나라 얘기 좀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저는 오히려 나는 여기 보면 플라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데아를 플라톤 동굴에 갇혀 있다 나간 사람이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그 진정한 세계를 보고서 돌아오잖아요. 너 이 동굴 나가자고. 이데아의 세계로 가자. 근데 안 간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플라톤은. 그러나 와이저는 나 그냥 차라리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사는 세계가 진짜라고. 어느 얘기하는 거야, 너 도대체 지금? 응? 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초적 입장, 이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가상의 사고 실험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뻥이야. 실험 불가능해. 검증도 불가능해. 평등한 사회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 속에 존재하는 실천적인 가능성으로서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평등한 사회란. 그래서 정의론이란 일상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이론이 아니고 빨간색은 아니고 일상인들의 이해와 가까운 거리에 머물면서 이겁니다. 특정 사회의 역사, 여기다 밑줄 좀 한번 거주세요. 특정 사회의 역사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이다. 동대문 광장시장을 제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론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가지로 뭐 수백 개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단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애누리라는 개념도. 단골한테는 나 갔는데 손님이 갔는데 이런데 가보신 적 있을 거 아니야. 안주가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갔을 때는 10,000원을 냈는데 뭐 새우라 그러면 몇 개 안 주는데 여기 갔더니 왔어 하고 더 주는 거야. 1.5배를. 그럼 롤즈식 생각이 하면 이거는 부정의한 거잖아. 그러나 지금 왈자가 볼 때는 아니야. 부정의한 게 아니야. 특수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 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배 공동체로서의 인간사. 여기에다까지 누가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냐고. 미친놈이라 그러지. 실제 그러지도 않아요. 맞잖아, 제 말이. 분배 공동체로서의 인간사회. 서로 다른 정치 체제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성원권, 그러니까 구성원, 멤버십이라 그럽니다. 멤버십. 안전과 복지, 돈가산품, 공직, 그러니까 그 직위, 직책, 힘든 노동, 자유시간, 교육, 혈연과 사랑, 신의 은총, 인정, 여기서 인정은 이제 리코그니션, 인식한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등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 가치는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아까 말한 뭐 정진우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뭐 대학 교수님까지 해가지고 많이 나오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롤즈의 말하는 분배 정의란 사실상 돈에 가깝습니다. 직책도 있어요. 공직, 개방된 직위와 직책. 그러나 사실상 돈이에요. 세금이라든지 돈. 사실상. 한정된 재화라고는 하지만 돈에 가깝습니다. 근데 왈저는 사회적 가치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왜 돈만 이해가 돼? 심지어 명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가치들의 다원성은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배 절차, 그 다음에 분배 주체, 그리고 분배 기준의 다원성으로 이어진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 수많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제도 이념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정의다. 공산주의자라든지, 혹은 자본주의자라든지, 전자의 다양한 역사적 현실적 사례들을 외면하고 그 주변에 있는 통일성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모습만 지금 근거를 가지고서 방법을 찾았다. 해결 방법을. 롤즈의 정의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망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사회에서만 통용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라는 거는 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서 실제로 공산당선은 1848년을 할 때 엥게스랑 같이 막스가 할 때 원래 그거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망명생활 중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났어야 될 일이에요. 그 애기들이 송틀기계 가가지고 깔려 죽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일어난 거는 다 가난한 나라들이었잖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라오스 뭐 이런 나라, 루마니아, 뭐 알바니아 완전히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자, 롤즈의 정의로는 이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추상적인 가치들과 대면하여 아까 말한 건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야, 너 최소 극대화를 해야 돼. 이런 얘기. 추상적인 가치잖아, 이거. 정의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선택하기를 하나의 분배 체계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해버렸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갖고서. 그러니까 롤제 당신은 너무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야. 추상적인 거야. 그리고 가상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분배 정의 따져서 제가 지난번에 첫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지하게 비민주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주의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근데 중국이 이 공산당 지도부가 얘네들의 원래 6명이었어요. 상무위원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 9 멤버스 9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여기서 우두머리가 시진핑이고 세컨드가 리커창인데 원투가 돼야 돼. 근데 중국 인민은 1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는 뽑아. 전국 인민 대표를 전인대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베이징에 모여. 여기 모여. 오성공기 밑에 모이는데 호텔에 재워주고 뭐하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혜택을 줘.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왜 이런 독재 체제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제 말만이 꼭 답은 아니라 경험을 해봤잖아. 장제스의 국민당 자본주의 체제에서 얼마나 엉터리가 됐는지.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를 못 이루는 이유가 여기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완전 도입해보면 중국은 그냥 절단나버려. 중국을 내가 싫어하더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좋아하더라도 사실이고. 당장 다당자가 되면 지금 중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무너져요. 당이 한 50개, 100개가 생겨, 이런 나라들은. 안 그래? 소수민족 독립은 그건 다른 얘기라 치고 난리가 나. 그럼 완전 시스템 다 무너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공산당 전인대 대표회의에서 상무위원들 9명을 뽑아버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애가 넘버1이 되는 거야. 이 인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원래 다음번에 한 2년 하고 물려주는데 아직도 안 물러나고 있어. 더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위험해지는 거야. 지들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 36쪽 4번 롤즈의 정의론 비판. 1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추상적인 가치들과 대면하여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공평하게 선택하게 될 분배 체계는 오직 하나뿐인 체계라고만 보기 어렵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롤즈식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무지의 배를 써가지고 선택하게 될 상황이 아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체계가, 그러한 절차가 다른 나라에서 통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 섬나라 안 통한다고. 피지 같은 나라에서. 통할 수도 있겠으나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 나갈 겁니다. 2번. 원초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무지의 배를 벗고 일상현실로 되돌아왔을 때 무지의 배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렇게 무지의 배를 쓴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오케이 합의해.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자 해놓고 딱 와가지고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는 막상 그거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현실의 세계에서는. 세금을 지금도 10억을 벌면은 45억을 내라는데 만약에 그러면 12억을 벌었더니 49억을 내라 그러면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선생님 하실 분이지만. 그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이러저러한 종류의 보편화 가능한 조건들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초도국대화 전략, 내가 진짜 거지가 되느냐, 왕자가 되느냐, 이 제도를 택할래? 아니면은 거의 사람들이 그냥 또이또이하게 태어나는 사회 시스템이 태어나는 걸 택할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 내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세계의 존재 우리 배웠잖아. 지금 하이데거에서 현존재. 현실 속에 존재하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상적인 개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문제가 돼야 된다. 정의의 문제들은. 놀지 말라는 얘기 아무리 해봐야 뭐 지금 에티오피아 가서 당신 얘기 안 통한다고 한번 당신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 나라 국무총리 대봐 당신의 정의의 원리 실현될 것 같아? 당신이 1980년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하고 인종차별된 국가 가가지고 롤즈의 정의의 원칙 2가지 적용하려고 그래봐 되냐고. 안 돼. 당신의 정의의 원칙이 지금 신정국가 이란에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 가서 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정의의 원칙들 그 자체는 다원주의적이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 서로 다른 상이한 가치,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배분되어야 된다. 자, 요거는 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다. 요것도 그냥 밑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네팔 같은 나라의 예시인데,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 보통 보면은 이제 한 100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많았죠. 왜냐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네팔이라는 그러니까 네팔에서도 고산지대 일부 부족은 1처다부제가 있거든? 진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부인이 한 명이 남편이 3-4명이에요. 그 남편들 형제도 있고, 형제가 아닌 동네 사람, 형동생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어. 왜 그러냐면 한번 얘기를 했던 얘기 같은데, 이런 해발 막 4,000m에서 5,000~6,000m 되는 고산지대 사람들은 이 젊은 여성들이 이런 데 안 살아요. 살겠어? 도시로 다 빠져나가지? 카트만두 이런 데로 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가족은 유지해야 되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남자들이 마을에 한 30명인데 다 남성 총각들만 노총각 할아버지들 살 수는 없잖아. 여자들은 한 7명인데 남성은 30명이 사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1처다부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대 관념으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와 관련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인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를 롤즈처럼 원리 원칙을, 정의 원칙을 1원칙, 2원칙 세워놓고 딱딱딱 거기에 들어맞게 절차대로 따져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틀로 보자고. 거대한 틀. large idea. 자, 롤즈의 생각이 사실은 되게 비판을 많이 받죠. 정의의 원칙을 분배의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의 문제를 그런 최소 소외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 이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판받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이론은 되게 특수한 문화권의 상황에 있는 사람, 에스키모한테 그게 통하냐고. 에스키모한테 통하냐고. 에스키모는,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를 꼭 돈만으로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꼭 남녀관계로만 볼 수는 없으나, 라지 아이디어로 보자 얘기야. 에스키모는 옛날에는 그랬다며. 손님이 오면은 자기 부인을 가루를 보내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대잖아. 근데 지금 에스키모는요, 거의 99%다 학교 다니고 도시에 삽니다. 이글루에 안 살아요. 지금 에스키모는. 자, 그리고 보시면 2번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채택하는 바로 그 방식 때문에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단 하나로 구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왈저부터는 돈으로만 가치들을 보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우리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건 다 밸류가 있어. 가치가 있어. 인간관계도 포함해요. 이건 넓게 보면. 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들의 의미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소중하다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조개더미가 무슨 화폐 기능을 대신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죠.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을 처음에 형성하기 시작되기 전에 금이 비쌌을 것 같아요? 쇠가 비쌌을 것 같아요? 쇠가 더 비싸. 아시네. 어떻게 이렇게 해요? 금은 낮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아주 고대 사람들은 쇠는 굉장히 열을 높은 온도를 해야지 녹죠. 그 재련이 안 되잖아, 재련이. 그래가지고 그 쇠붙이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이제 뭐 운석이 충돌했다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쇠가 더 비쌌어요. 아니, 비싼 게 가치가 더 높았어, 쇠가. 처음에는. 그래서 금, 팔찌 이런 거보다도 쇠로 만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금이라는 가치를 알게 됐지, 나중에. 왜냐면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거든. 반짝반짝 계속 한단 말이야. 닦아내면 바로 얘기했잖아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은만 해도 안 그래. 새까매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 또한 분배 그 자체가 정의로운 분배 및 부정의한 분배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의미들이 서로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만 된다. 여기 제가 이몽룡과 성춘향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분배적이야, 이거 관련, 이거 뺄까 하다가, 내가 예시 좀 잘못 든 것 같나 했지만 그냥 냅뒀습니다. 이분들이 이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은 있었겠죠. 모티브가 됐겠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뭐야? 28 청춘 아니에요? 16세? 우리 나이로? 그러면은 28 청춘 16세면은 만 15세라고 잡아갖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돼? 미성년자 의제로 의제 사건으로 세고랑 자요, 요즘에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네. 분배적 정의는, 이거 좀 약간 쇼킹한 사건인데, 가치들의 세계 전체를 철학적 반성 영역에 끌어들이는, 이거는 뭐 그냥 보시고, 사람들은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생각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고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서로 분배를 하는데,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는 것이 그 가치를 내가, 가치가 있어. 이게 롤즈식 사고방식인데, 이거는 알저식 사고방식이야. 잘 보세요. 롤즈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노직의 주장이에요. 분배의 원리를 먼저 만들고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1원칙, 2원칙 따져. 이거 잘못했어. 야,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먼저 존재해?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뭐 사물이나 어떤 사회적인 재화가 먼저 존재하고 나서 이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특수성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한 다음에 그 맥락에 맞게 분배의 방식을 정해야지. 어떻게 너는 먼저 무지의 배를 써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 가가지고 분배의 원칙을 먼저 생각을 낸 다음에 가치를 따지고 있냐 이거야. 여기는 얼마를 분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회적 재화를. 당신 잘못됐다 얘기야. 선후관계가 거꾸로 됐다. 근데 이게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그냥 들겠습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에 80년대에 실제로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이거 아세요? 얼라이브 영화? 몰라 이거? 모르세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금 죄송해요.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락을 했는데 안데스 산맥 겨울에 추락을 해.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좀 여름이었으면은 눈이 녹아서 좀 내려갔는데 그래서 버팁니다. 그 식량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냉동되니까 시체들이 안 썩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살아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 분배의 방식을 정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사체를 일부 먹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거를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자기 개인의 내면적인 도덕적 신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굶어 죽었어. 근데 그걸 먹은 사람은 살았어.
그리고 봄에 가까울 때까지 조금 버티다가 그 이제 좀 체력 좋은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구조대를 불러와요. 근데 조금 쇼킹한 예를 들어 좀 죄송한데 뭐 굳이 쇼킹하면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의 원리를 먼저 나누고 나서 어떤 사회적인 재화의 가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인 맥락의 역사적인 특성을 이것이 먼저 중요하고 나서 이것에 맞게 분배의 정의를 정한다. 분배 원리를 정한다. 자,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가치들은 가치의 구상과 창출이 사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들이 공유하면 이러한 철학자들이 참 말을 어렵게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들은 상이한 사회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뭘 말을 어렵게 하죠. 서로 다른 그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려면은 그 사회적인 과정이 있었어. 인도의 소가 지금도 차 지나가면 막고 있잖아요. 왜 안 주고? 이거 불교 공부하신 분들 조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서 왜 서로 이렇게 신성시하느냐?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는 굉장히 많고 또 땅도 굉장히 넓고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소는 굉장히 쓸모있는 동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가? 왜 쓸모있어요? 네, 알죠. 농사 우경에도 도움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짐도 날라다주고, 그 다음에 그 배설물로 뭐 거름도 되고, 거기에다 또 그 불로 태워가지고 무슨 일종의 불 붙이는 연료로도 좀 쓰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또 나중에 뭘 만들고 합니다. 쓸모있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너무 많고, 소의 개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다 먹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농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요즘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문화로 굳어져가지고. 자, 기본적 가치들의, 잠깐만, 지금 몇 페이지 나왔나 좀 보겠습니다. 바로 끝내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 가치들의 단일한 집합을 구상했다 할지라도, 자,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관점에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배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극빈자 혹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분 혹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하는 정책들과 분배를 하라라고 원리를 세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볼 때 분배를 사회적인 재화 돈이라고 하면 나눠줄 때 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먹는 거라든지. 보니까 안 돼. 왜 안 돼? 이거 무슨 드라마예요? 이거 미드 로스트라는 유명한 시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제 그런 분배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이런 섬에 봐봐. 이런 섬에 여기에 사람이 빠져들게 되면은 정의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냐고 제대로. 게다가 고기를 나눠주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한 명이 나 이슬람 신자야 돼지고기 먹겠다, 나 돼지고기 안 먹겠다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최소 수혜자에게 내 단일한 정의의 원칙, 롤주식 사고방식 절차가 오르면 절차에 동의하면은 결과도 정의로운 거야. 최소 수혜자 맞잖아. 너 지금 노약자잖아. 여기 지금 무인도에서 여기 돼지고기 지금 캔 통조림 발견해. 너 먹어?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이슬람교 신자야. 이래버리면 어쩔 거냐고. 다원적 평등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왈저식 생각으로. 당연한 거야 이것도. 식량처럼 단일한 필수적인 가치들마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제가 요거 보고 미드 로스트 따온 겁니다 지금. 안 돼. 자꾸 어거지 좀 쓰지 마. 단일한 정의의 원칙,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와 모든 특수적인 상황이 다 적용되지가 않아. 제발 좀 롤즈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교수님들끼리 평생 아는 척도 안 해. 사실은 그 왈저하고 노직이 서로 그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롤즈 박사가 사회주의자는 아니잖아. 복지자본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가 됩니다. 저희 북유럽으로 민주사회주의가 돼요. 스웨덴 같은 나라. 예. 자, 모든 분배는 해당 가치의 사회적인 의미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여기 이거 뭐예요? 미드인데? 워킹데드 몰라? 워킹데드? 좀비? 이거 디스토피아, 미래사회 절망적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막 통조림 나눠주고 무기 나눠주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 데릴이고 얘는 맥이 여자 주인공. 그다음에 여기는 캐럴. 이분은 누구시지? 왕이신가? 왕인 것 같은데 얘가 나쁜 놈이죠. 네건이라고. 얘가 아주 나쁜. 여기는 이 사람들은 문명이 무너지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빠졌어. 누구냐면은 누구냐 주인공이. 여기 데릴이고 릭입니다. 주인공이 릭인데 보안관이셨는데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릭이 시즌 한 8인가 9에서 사라져요. 죽은 건 아니고 네건이라는 애가 시즌 7에 출연하는데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를 다 나눠줘.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본보기로 한 명. 다 죽이지도 않아. 사람들은 노동력, humans are resources라고 그래. 이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안 듣는 사람 본보기로 한두 명을 죽인 다음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너네들이 모은 자원을 식량이나 뭐든지 사람도 포함해서 사람도 뺏어가요. 그래서 반을 내라 상납하라 그래. 그래서 이 네건이 와이프가 여러 명이에요. 젊은 여자들이. 자, 그리고 이 맥이 이분 되게 위대한 훌륭한 분이시죠. 저도 시즌 10까지 거의 다 보긴 봤는데 이런 세계에서는 뭐 이것도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비슷한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에? 그거 아세요?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푸켓인데 쓰나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빠져 죽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가이드가 그러는데 쓰나미가 딱 왔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판자 갖고 버티고 있는데 어떤 현지인이 얼굴 까만 사람 햇빛에 타니까 이렇게 보트 타고 오길래 살려줘 하는데 하얀 이빨을 치아를 딱 보이더니 씩 웃더니 사람을 무시를 하고 그 사람의 짐 가방 있잖아요. 그것만 싹 건져가지고 가더래. 실제로 그렇게 했대. 생존자의 보고에 의하면. 자, 다양한 분배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의 집합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자, 이거 5번까지 하고 쉽까요? 5번까지 하고 그리고 빨리 끝낼게요. 한 30분 정도. 자,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과 분배의 과정이 꼭 정의로운 게 아니야. 롤즈 박사, 당신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이게 어디 카타콤이 뭐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하죠. 종교적으로 AD 30년 정도 잡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 소아시아 반도 지역에 그때는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이비 종교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물고기 마크가 이게 교회 상징이라고. 물고기 마크. 지금도 교회 가면은 물고기 마크 스티커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성경에는 뭐 개신교 분들은 뭐 스테반 집사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때 초기 교회 사람 지하 교회예요. 지하야, 지하 동굴인데 이게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밖에서 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면 와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실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완전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당신 롤즈식의 분배종의 원칙이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다. 어? 상대적 자율성은 사회적 의미들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원칙이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과 모든 개별사의 분배 영역에 있어서는 기준들이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어? 그러나 이 기준들은 권력자들에게 침해되고 로마 제국이 갑자기 기호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꺼내. 이게 무슨 짓이야? 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게 뭔 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가치들은 침탈되며 영역들은 침범된다. 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 박해한 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현대 국가 얘기야. 이게 시대만 다른 것 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배와 도미넌스 모노폴라인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